엄마, 새언니가 오빠 사망보험금 5억 들고 도망갔어. 뭐? 이 나쁜 년! 돈 때문에 내 아들까지 잡더니 도둑년 같으니라고! 준수 장례식 3일차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방이 텅 비어 있었고 옷가지며 손주 장난감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는 노량진 학원가 골목에서 그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5억을 가진 여자가 왜 쓰레기통 옆 허름한 국수집에서 국수 한 그릇을 손주와 나눠 먹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저는 이정희, 올해 63살입니다. 3년 전 외아들이라 생각했던 큰아들 준수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35살이었죠. 남편은 그보다 7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10년째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회사 대표였던 남편 대신 아들 준수가 임시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운 건 막내딸 지은이었습니다. 5살 때 입양한 딸이었지만 저는 친딸처럼 키웠죠. 지은이는 오빠 영정 앞에서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김서연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7살 손주 하나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정어머니에게 연락해도 우리도 연락 안 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큰아들 준수의 3주기를 앞두고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있었고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량진 학원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입구에 낡은 국수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손칼국수,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국수집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하나, 아이 하나. 그들 앞에는 칼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그 그릇을 둘이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젓가락으로 국수 몇 가닥을 집어 아이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국물만 조금 떠먹으며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모습, 그 손놀림, 국수를 입에 넣어주는 그 자세까지. 김서연, 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며느리였던 여자였습니다. 기사님, 차 세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세워요. 차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황급히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우산을 펼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국수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물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철썩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여자가 김서연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옷은 빛이 바랬습니다. 검은색 점퍼였는데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어깨 부분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두드러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빨갛게 갈라진 자국들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다 생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손주 하나는 더 말라 보였습니다. 7살이던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었을 텐데 키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티셔츠는 몸에 비해 너무 컸고 운동화는 발등이 눌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국수를 먹으면서도 엄마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나야, 많이 먹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너 더 먹어.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먹어야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국수 한 가닥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3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 빈소. 준수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35살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채로 조문객들이 오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오빠 사망보험금 5억 들고 도망갔어.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오빠 시신도 차갑게 식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돈 받아서 하나 데리고 사라졌어. 짐도 다 싸서 나갔어. 전화도 안 받아.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고 지은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 방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들도 사라졌고 손주 하나의 인형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결혼사진 액자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준수가 웃고 있었고 서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뒤에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새언니 오빠 돈만 보고 결혼한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빈 방, 사라진 며느리, 5억의 보험금. 저는 그날 며느리를 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며느리가 손주와 나란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국수집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가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하나가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5,000원인데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이 지갑을 다시 뒤졌습니다. 동전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들이었습니다. 4,500원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꼭 드릴게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됐어요. 그냥 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과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하나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니야. 엄마 배불러. 나도 배불러. 맛있었어. 하나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했습니다. 5억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가 왜 칼국수가 500원이 없어서 쩔쩔맬까요?
5억을 가진 여자가 왜 저렇게 해진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 손으로 살아갈까요? 정말로 보험금을 가지고 간 게 맞을까요? 저는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기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의 야윈 얼굴과 하나의 마른 손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지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오빠 사망보험금 5억 들고 도망갔어.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옷 왜 이렇게 젖었어? 지은이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새로 받은 네일아트로 반짝거렸고 명품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서연의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해진 옷과 명품 가방, 상처투성이 손과 반짝이는 네일아트, 칼국수 한 그릇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과일 바구니.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럼 옷 갈아입고 와, 저녁 차려놨어. 지은이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5억을 가지고 도망갔다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이는 왜 저렇게 여유로운 걸까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의심이었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자꾸만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광대뼈와 상처투성이 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새벽 4시가 되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기사를 부를 수는 없었죠. 이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물어볼 테니까요. 직접 운전해서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그 골목길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골목 안쪽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허름한 반지하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위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이 나왔어요. 똑같이 해진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요.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서연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뒤따라갔어요. 서연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서연은 점퍼깃을 세우며 몸을 움츠렸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9403번이었어요. 서연이 버스에 올라탔고 저도 황급히 뒤따라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서연을 지켜봤죠.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40분쯤 달렸을까요? 서연이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강남역 부근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뒷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원 건물들은 불이 켜져 있었죠. 서연이 한 학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나자 서연이 청소도구를 들고 1층 로비로 나타났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유리창을 닦았죠.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서연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노량진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뒤따라갔죠. 서연은 반지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라고 적힌 봉고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 손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이 하나를 발견하고 뛰어갔어요. 하나야.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엄마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일 끝났어? 응, 아침 먹었어? 아직 지금 받으려고. 서연이 하나 옆에 섰습니다. 차례가 되자 봉사자분이 도시락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저기 혹시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라서요. 초등학생만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같이 먹자. 응, 그래.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밥과 반찬이 보였어요. 김치, 계란말이, 소시지 몇 개였죠. 하나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엄마 입에 넣어줬습니다. 엄마 먹어. 고마워, 우리 하나. 서연이 받아먹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손주가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이틀을 더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와 청소 일을 했어요. 학원 건물 2곳을 오갔고 점심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죠. 저녁에는 또 다른 학원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3군데를 돌며 일했어요. 하나는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가끔 무료급식소에서 저녁을 받아와 혼자 먹었고요. 서연이 집에 돌아오는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이게 5억을 가진 사람의 삶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요즘 맨날 아침 일찍 나가네? 지은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며칠 전에 며느리를 봤어.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미세하게 굳더라고요. 새언니를? 어디서? 노량진에서 국수집에서 봤는데. 저는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해진 옷, 상처투성이 손,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는 모습, 청소 일하는 모습까지. 지은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픽 웃었어요. 엄마, 그거 연극일 거야. 연극? 응, 동정심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새언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5억 어딘가 숨겨놓고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척하는 거야. 혹시 엄마가 찾아올까봐. 하지만 엄마, 속지마, 새언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 오빠 돈 노린 것도 계획적이었잖아. 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동정심 생겨서 다시 집에 들이면 그게 새언니 계획이야. 조심해야 돼.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당연하지 엄마, 새언니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았지? 지은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연극일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오후 2시쯤 서연이 집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노량진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102호라고 적힌 낡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잠시만요. 서연이 황급히 문을 활짝 열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아니, 원룸도 아니었죠. 고시원보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습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를 내밀었어요.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연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5억은 어디 갔니?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왜 이렇게 사니?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님, 저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지은이가 봤어. 내가 보험금 받아서 도망갔다고.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저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망쳐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두려웠어요. 지은 씨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떨리는 눈동자를, 그 창백한 얼굴을. 지은이가 뭘 어쨌는데? 저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은 씨가 오빠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 나기 전부터 지은 씨가 이상했어요. 오빠 차를 계속 살펴보고 오빠 일정을 자꾸 물어보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지은 씨가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회사로 빨리 오라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되니?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오빠가 죽고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 데리고 도망친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지은 씨를 믿으셨잖아요. 지은 씨 말만 듣고 저를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방 구석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약봉지들이었어요. 여러 개가 쌓여 있었죠. 저는 일어나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약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박하나 님 처방전, 소아 백혈병 3기, 항암제 주사.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가 아픈 거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 끝나고 4개월 후에 진단받았어요. 백혈병이래요. 그럼 치료는? 하고 있어요. 국립암센터에서 무료 진료 받으면서.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야윈 얼굴.
상처투성이 손, 눈물로 얼룩진 눈. 이게 5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요? 보험금은 정말 못 받은 거니? 네, 저는 연락을 끊었고 어머님도 저를 찾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의 말, 서연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서연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나 나중에 다시 올게.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지은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서연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험금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시동을 걸고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보험회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큰 빌딩 12층이었어요. 저는 접수대에 섰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제 아들의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준수입니다. 3년 전에 사망했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데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아, 어머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담당 팀장님이 직접 상담해 드릴 거예요.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팀 박성훈 팀장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고인의 어머니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보험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준수님 건이시죠?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누가 받았나요? 수령자는 그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고인의 여동생 박지은 씨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이요? 네. 배우자분이 행방불명이셔서 직계 가족인 여동생분이 대리 수령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 네. 장례식 직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셨고 가족 동의하에 지급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배우자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죠.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보험금을 받았다고요. 그럼 왜 저한테 새언니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했을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은이가 울면서 했던 말. 엄마, 새언니가 오빠 사망보험금 5억 들고 도망갔어. 그 말을 저는 의심 없이 믿었어요.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죠. 손주까지 외면했고요.
그런데 보험금은 지은이가 받았다고?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집에 있니? 응, 왜? 곧 갈게. 알았어, 저녁 뭐 드실 거야? 내가 시켜놓을게. 아니야. 괜찮아. 저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지은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얼굴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지은이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은아, 왜? 준수 보험금. 내가 받았다며?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응, 그게. 지은이 머뭇거렸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그게. 새언니가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았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 때 말했어야지. 며느리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만 하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지은이 웃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어. 오빠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 회사 운영자금? 응. 오빠가 죽고 나서 회사가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보험금으로 메꿨지.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럼 왜 새언니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했니? 그건 새언니가 정말 도망간 거잖아. 나는 그냥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한 거야. 하지만 보험금은 내가 받았잖아. 새언니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받은 거지. 뭐가 문제야? 지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은아, 너 혹시 뭐? 지은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거든요. 너 혹시 거짓말한 거니? 너 혹시 며느리한테 누명 씌운 거니?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내내 생각했어요. 지은의 말, 서연의 말, 보험회사 팀장의 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새언니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험금은 지은이 받았죠. 그럼 서연은 정말 한 푼도 못 받은 걸까요? 왜 지은은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은 씨가 오빠를 죽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이는 5살 때 입양한 제 딸이었습니다. 오빠를 죽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왜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어요. 지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지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엄마는 내 말 믿어. 응, 새언니 얘기 나왔는데 내가 잘 넘어갔어. 그래, 보험금도 내가 잘 처리했다고 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귀를 가까이 댔어요. 엄마가 새언니 만났대. 노량진에서. 좀 귀찮긴 한데 뭐 어때? 엄마가 동정심 생기면 오히려 좋지. 응, 그럼 새언니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할 테고, 그럼 더 쉽게. 지은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회사 돈도 이제 거의 다 내 계좌로 옮겼어. 아빠 병원비 명목으로. 아무도 모르더라. 준수 오빠도 이제 없고 엄마는 회사 일 하나도 모르니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 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회사도 내 거, 재산도 내 거야.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바닥에 발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은이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죠. 엄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지은이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주무시네. 지은이 중얼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뭐였죠?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고요? 새언니를 집에 들이면 더 쉽게 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준수 오빠도 이제 없고 그 말투가 왠지 이상했어요. 마치 준수가 없어진 게 다행이라는 듯한.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설마.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지은 씨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5살 때 입양했지만 친딸처럼 키웠어요. 설마 그 아이가. 하지만 방금 들은 전화 통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뭔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준수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지은이 정말 무슨 짓을 한 건지. 내일 다시 며느리를 만나야겠어요. 서연이 말했던 것들을 제대로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준수의 방을 뒤져봐야 해요. 혹시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노량진으로 향했어요. 오전 9시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물을 따라 건넸어요. 낡은 플라스틱 컵이었죠. 하나는 학교 갔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보험회사에 다녀왔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보험금. 지은이가 받았더라. 내 말이 맞았어. 넌 한 푼도 못 받았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왜? 무서웠으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제 내가 했던 말, 지은이가 준수를 죽였다고 했지? 네. 증거가 있니?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남편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뭐가? 지은 씨가 남편 차를 자꾸 살펴봤어요. 주차장에서 남편 차 주위를 계속 맴돌더라고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지은 씨가 손전등을 들고 남편 차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는데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일정을 계속 물어봤어요. 오빠 내일 회의 몇 시야? 언제 출장 가? 회사에 몇 시에 도착해?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이상한 거니? 어머님, 지은 씨는 평소에 남편 일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을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지은은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준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죠. 그리고 사고 당일, 서연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원래 집에 일찍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저녁 6시쯤요. 하나 생일이라서 케이크 준비해 놨거든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데 저녁 7시쯤 지은 씨가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회사에 급한 일 생겼대. 빨리 와야 한대.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 네. 그래서 남편이 황급히 나갔어요. 하나야, 미안해. 아빠 회사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회사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그날 야근한 사람도 없고 급한 일도 없었대요. 그럼 지은이가 거짓말을 한 거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가 남편을 일부러 유인한 거예요. 밤길을 운전하게 만든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 내가 뭘 하는지 계속 감시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때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동생이 오빠 걱정하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이상했어요. 지은 씨가 차를 살피고 일정을 물어보고 사고 당일 거짓말로 유인하고 서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지은 씨가 남편을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제 딸이 준수를 죽였다고? 그래서 도망친 거니? 네. 장례식 끝나고 너무 무서웠어요. 제 말을 누가 믿어줘요? 증거도 없고 어머님은 지은 씨만 믿으시고. 서연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저한테 이상하게 웃더라고요. 장례식 날 저를 보면서 새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널 의심했어. 도둑으로 몰았어. 정말 미안하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믿을게. 내 말을.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 준수가 뭔가 남겨놓지 않았을까. 어머님, 준수 방을 뒤져볼 거야. 혹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믿어주시는 거예요? 응. 이제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 준수 방을 확인해야 해. 어머님 조심하세요. 지은 씨가 눈치채면. 알아. 걱정 마. 저는 서연을 안아줬어요. 야윈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진실을 꼭 밝혀낼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지은이가 없었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준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3년 동안 손대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그대로 있었죠. 저는 책상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서류들, 펜, 노트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정갈하게 걸린 양복들이 보였습니다.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침대 밑을 살폈어요. 박스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열어봤지만 옛날 사진들과 책들 뿐이었어요. 1시간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준수야, 내가 뭔가 남겨놓지 않았니? 그때 책상 서랍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맨 아래 서랍이었어요. 저는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밑바닥을 살펴봤죠. 순간 뭔가 느껴졌어요. 나무판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아래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USB가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집어들었죠. 이게 뭘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지은 증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폴더를 열었어요. 녹음 파일 10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024년 3월 5일. 오늘 지은이가 회사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봤다. 이상하다. 회사 일에 관심도 없던 애가 왜 갑자기.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3월 12일. 지은이가 내 차 정비 기록을 몰래 보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목격했다. 왜 내 차를 살피는 거지? 세 번째 파일. 3월 18일. 오늘 지은이가 엄마한테 서연이 욕하는 걸 들었다. 새언니가 오빠 돈만 노린다고 말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번째 파일. 3월 25일. 회사 돈이 이상하다. 장부를 확인해 봤는데 누락된 금액이 있다. 누가 빼돌리는 것 같다. 지은이를 의심하고 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 4월 1일. 지은이가 또 내 일정을 물어봤다. 오빠, 내일 몇 시에 퇴근해? 주말에 어디가?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본다.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여섯 번째 파일. 4월 5일. 오늘 차 브레이크가 이상했다. 정비소에 맡겼더니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다고 했다. 설마 지은이가? 일곱 번째 파일. 4월 10일.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며칠만 더 지켜봐야겠다. 여덟 번째 파일. 4월 12일. 서연이가 걱정된다. 지은이가 서연이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엄마도 서연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홉 번째 파일. 4월 14일. 내일 지은이를 추궁할 생각이다.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열 번째 파일. 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오늘 지은이한테 말했다. 회사 돈 빼돌린 거 알고 있다고.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상하게 웃더라.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오빠 어쩔 건데? 엄마한테 말할 거야? 지은이가 그렇게 물었다. 나는 당연하지. 이건 범죄야라고 했다. 그랬더니 지은이가 차갑게 웃었다. 준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불안하다. 혹시 모르니까 이 녹음 파일을 숨겨둔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나 서연이가 찾아주길.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수가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것도,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도, 그리고 그날 밤 사고가 났죠. 지은아, 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뭐해? 지은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 지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냥 오빠 생각나서. 그래. 그런데 노트북에 뭐 보고 계셨어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는 USB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지은이 책상 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열려있는 서랍을 봤습니다. 뭘 찾은 거야? 지은아, 나가자. 오빠 방은 그냥. 엄마. 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혹시 새언니 만났어? 뭐? 요즘 자꾸 나가시잖아요. 새언니 만나신 거 맞죠?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빠 방까지 뒤진 거야? 지은아, 새언니가 뭐라고 했어? 설마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지? 지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나 좀 쉬어야겠다. 저는 지은을 피해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손에 닿았습니다. 증거예요. 준수가 남긴 증거였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들어봐야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다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USB를 다시 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요.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지은이 듣지 못하게요.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었어요.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요. 세 번째 파일을 들을 때였습니다. 3월 18일. 오늘 지은이가 엄마한테 서연이 욕하는 걸 들었다. 새언니가 오빠 돈만 노린다고 말하더라. 준수의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새언니 조심해야 돼. 저 사람 오빠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거든. 제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그럴 리가. 진짜야. 내가 새언니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시댁이 부자라서 다행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대화 기억나요. 3년 전 봄이었어요. 거실에서 지은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때 믿었어요. 며느리가 돈 때문에 시집 왔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서연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은이가 지어낸 거였을까요? 다음 파일을 들었어요. 3월 25일. 회사 돈이 이상하다. 장부를 확인해 봤는데 1억 5천이 누락됐다.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빠져나갔는데 병원에 확인해 보니 그만큼 쓰지 않았다고 했다.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억 5천? 병원비 명목으로?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회사 경리한테 부탁해서 지은이 계좌를 조사해 봤다.
놀랍게도 지은이 계좌에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출처를 확인해 보니 회사 법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다.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은이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어. 그것도 아버지 병원비라고 속이면서. 저는 노트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은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요? 남편 병원비라고 거짓말하면서요? 저는 남편 병원비를 지은이 통해 냈어요. 지은이가 엄마, 내가 아빠 병원비 처리할게요. 회사 돈으로 내면 되니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횡령이었다고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4월 3일. 오늘 지은이를 추궁했다. 회사 돈 어디다 썼어? 지은이는 처음엔 발뺌했다. 무슨 소리야, 오빠? 하지만 내가 증거를 보여주자 얼굴이 굳더라. 준수가 숨을 크게 쉬었어요. 오빠, 나도 살아야 하잖아. 나는 입양아야. 이 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 회사도 오빠 거, 집도 오빠 거. 나는 뭐야? 평생 얻어먹고 살아야 해?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키웠잖아.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그랬더니 지은이가 비웃었다. 사랑? 오빠만큼? 오빠는 진짜 아들이고 나는 그냥 입양하잖아. 준수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엄마 눈에는 오빠만 보이고 오빠가 회사 물려받고 나는 그냥 딸 역할이나 하면서 살다가 시집이나 가야 하는 거야? 지은이가 울면서 소리쳤다. 녹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다시 말했어요. 나는 지은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미안했다. 하지만 회사 돈을 훔치는 건 범죄다.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지은이가 차갑게 웃었다. 오빠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그러면 오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자기는 입양아라서 아무것도 없다고? 천만에요. 저는 지은을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준수에게만 사랑을 준 게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명절 때 용돈을 줄 때 준수에게는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니까 더 써야지라고 하면서요. 회사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준수가 나중에 물려받아서라고 했죠. 지은에게는 좋은데 시집가면 되라고만 했고요. 혹시 제가 정말 차별했던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 이유는 안 되잖아요. 회사 돈을 훔치고 오빠를 죽이고 보험금까지 가로채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다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어요. 4월 15일. 오늘이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다. 준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오후 지은이한테 마지막으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지은이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나를 보면서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이상했다. 준수가 숨을 쉬었어요. 서연이가 걱정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은이가 서연이한테 누명을 씌울 것 같다. 엄마도 속을 것 같고. 그래서 이 USB를 남긴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제발 이 녹음을 들어주세요. 지은이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서연아, 하나 잘 키워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이불을 덮었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준수야, 넌 알고 있었구나. 내가 위험하다는 걸. 지은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막지 못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잠 못 주무셨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지은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실 거예요? 아빠 병문안? 응. 그래야지.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하시네. 아무 일도 없어. 정말? 혹시 새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야? 지은이 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새언니 말 듣지 마. 그 사람 거짓말쟁이거든.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쟁이? 응. 새언니가 엄마한테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간질할 거야. 지은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 믿지?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지은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회사 돈 빼돌렸니?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준수가 알고 있었어. 내가 회사 돈 횡령한 거. 엄마, 누가 그런 헛소리를. 준수가 직접 녹음해 놨어.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지은의 눈이 USB에 고정됐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뭐야? 준수방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 다 들었어. 내가 뭘 했는지. 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건 너 준수를 죽였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당일 거짓말로 유인했잖아. 회사에 급한 일 생겼다고. 엄마, 그건 오해야. 나는 차 브레이크도 내가 건드렸지? 준수가 정비소에 확인했어. 누군가 차를 조작했다고. 지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나를 의심하시는 거야? 의심이 아니야. 확신이야.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준수가 다 기록해놨어. 내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지은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웃더니 점점 크게 웃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지은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맞아. 내가 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돈 빼돌린 것도 나고 오빠 차 브레이크 건드린 것도 나야. 지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해서 거짓말로 유인한 것도 나고. 지은아, 왜? 놀랐어?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오빠만 봤잖아.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그게 오빠를 죽일 이유가 되니? 이유?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이유는 충분했어. 오빠가 회사 다 물려받고 나는 뭐야? 시집이나 잘 가라고? 지은아, 우리가 너를 사랑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양아라서 평생 눈치만 봤어. 우리 친딸처럼 키웠어. 그 말이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 친딸처럼이야. 친딸은 아니라는 거잖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는 진짜 아들이니까 회사 물려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그래서 오빠를 죽였어. 오빠만 없으면 다 내 거니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보험금도 내가 받았어. 5억이나 되더라. 지은이 웃었습니다. 새언니한테 누명 씌우는 건 쉬웠어. 엄마가 원래 새언니 싫어하셨잖아. 돈 때문에 시집왔다 그 말 한마디면 끝이더라. 지은아, 제발, 제발 뭐, 용서해 달라고. 지은이 제 앞에 섰습니다. 용서는 무슨, 나 후회 안 해. 이제 회사도 내 거, 재산도 내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신고해봐. 증거가 뭔데? USB 하나? 이걸로 충분해. 그래. 그럼. 지은이 갑자기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그거 나한테 줘. 저는 USB를 꽉 쥐고 뿌리쳤습니다. 지은이 힘으로 제 손을 비틀었어요. 아파. 줘. 그거 내놔. 둘이 몸싸움을 했습니다. USB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은이 USB를 향해 달려들었고 저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둘 다 멈췄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누구야? 지은이 문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저는 그 틈에 USB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이정혜 씨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박지은 씨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안을 가리켰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박지은 씨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저는 USB를 경찰에게 건넸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제 아들이 녹음해 놓은 거예요. 경찰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은이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경찰 부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부른 게 아니야. 그때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경찰 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서연아. 제가 어제 신고했어요. 지은 씨 통장 내역이랑 회사 횡령 증거 찾아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서연을 보며 소리쳤어요. 새언니, 네가 이런 짓을. 당연하죠. 오빠를 죽인 사람을 잡아야죠.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지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가시죠. 싫어. 나요. 엄마. 지은이 소리치며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찰이 지은을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제가 키운 딸이 아들을 죽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딸이 범죄자였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 끌려간 후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물 드실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부엌에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죠.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지은이를 차별했나 봐. 입양하라고. 준수보다 덜 사랑했나 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내 탓이야. 어머님,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을 덜 받았다고 사람을 죽일까요? 그건 변명이에요. 하지만 지은 씨는 선택한 거예요. 나쁜 길을.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오후 내내 서연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면회 가능하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은 춥고 딱딱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은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참을 서로 바라만 봤습니다. 엄마.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왔구나. 제가 대답했어요. 미안해.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처음엔 돈만 좀 가져가려고 했어. 회사 돈 조금만. 그런데 오빠가 눈치채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나. 감옥 가면 어떡하나. 엄마가 알게 되면 미워할까봐. 그래서 오빠를 죽였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치게만 하려고 했어. 브레이크 살짝만 건드리면 사고 나겠지. 그럼 병원 입원하고 그 사이 다시 돈 되돌려 놓으면. 그런데 오빠가 죽었어. 지은이 울었습니다. 나도 그럴 줄 몰랐어. 진짜야, 엄마.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어떻게 돼? 나 죽는 거야?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살인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나 원래 나쁜 애 아니잖아. 지은아.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넌 나쁜 애야. 이제는. 지은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를 죽이고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고 손주까지 외면하게 만들었잖아. 엄마, 그게 실수니? 선택이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매 순간 나쁜 걸 선택했어. 돈을 훔치고 사람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엄마, 제발. 나도 잘못했어. 너한테 상처 줬을 거야. 준수만 챙긴 것도 사실이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순 없어. 엄마. 지은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나 어떡해? 법대로 처벌받아.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딸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아.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지은이 소리쳤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담당 검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피고인이 자백했습니다. 횡령액은 총 12억 3천만 원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아버님 병원비 명목으로 빼돌렸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정비소 CCTV에 피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통화 기록도요? 네. 피고인이 고인에게 전화해서
거짓 정보로 유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금 5억 원도 부정 수령으로 처리됩니다. 정당한 수령인은 배우자 김서연 씨였으니까요. 그럼 지은이는 살인죄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니까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재판에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검찰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바로 갈 수 없었어요.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남편이 10년째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요.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쉭, 쉭.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말랐습니다. 여보, 나왔어. 손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준수, 우리 아들 일 다 끝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준수를 죽였어. 회사 돈도 훔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지은이를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누워 있을 뿐이었죠. 당신이 깨어 있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진 남편. 구급차에 실려갔고 의사가 말했죠.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했지만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10년째요. 여보, 준수 며느리 서연이 있잖아. 그 애가 3년 동안 혼자 손주 키우면서 고생했어. 손을 꼭 쥐었어요. 지은이가 서연이한테 누명 씌웠거든. 보험금 들고 도망갔다고. 나도 속았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진실을. 그래서 서연이랑 하나 우리 집으로 데려올 거야. 당신도 좋아할 거야. 손주 하나 참 착해. 아픈데도 엄마 걱정만 하더라.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사모님, 면회 시간 거의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여보, 제발 깨어나줘. 당신 없으니까 다 이렇게 됐잖아.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서연이랑 하나도 데려올게.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어요. 남편이 누운 병실이 보였습니다. 여보, 언제쯤 눈을 뜰까? 하지만 의사는 말했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서연아, 내가 갈게. 너희 집으로. 네. 왜요? 하나 보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주 한번 봐도 될까?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세요. 하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노량진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고마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구석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하나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손주였죠. 하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할머니. 진짜 할머니야? 응. 할머니란다.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말랐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너희들 혼자 두고. 할머니. 하나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뼈가 만져졌죠.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이사 오자. 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하나 치료비도 내가 낼게. 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왜? 저희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안 괜찮아.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넌 3년 동안 혼자 고생했어. 이제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준수가 원했을 거야. 가족이 함께 사는 거.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너한테 미안한 것 투성이인데. 저는 하나를 바라봤어요. 하나야, 할머니 집에 갈래? 엄마랑 같이? 응, 엄마랑 같이. 하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 미소를 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미소를 3년 동안 보지 못했다니. 이틀 후 이사를 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하나의 인형들 뿐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이제부터 너희 집이야. 저는 하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가 내 방이야. 가볼래? 정말? 내 방? 하나가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새 침대와 책상이 보였어요. 어제 급하게 준비했죠. 할머니, 이게 다 내 거야? 응, 다 내 거야. 하나가 침대에 폴짝 뛰어 올랐어요. 너무 좋아.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사과할 사람은 나야.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잘해볼게. 우리 가족처럼. 네. 어머님, 그날 밤 저는 준수의 방에 갔습니다. 3년 동안 닫혀있던 방이었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준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수야.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 늦었지? 너무 늦게 알았어. 사진 속 준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랑 하나 데려왔어. 이제 우리 함께 살기로 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원했던 거 맞지? 가족이 함께 사는 거.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하나 많이 아팠어. 백혈병이래.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치료비 다 댈게.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재판받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증언할 거야. 법정에서 내가 남긴 증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진실을 남겨줘서. 이제 엄마가 제대로 할게. 밖에서 하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하나랑 놀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수도 기뻐할 거예요. 자기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걸 보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어요. 치료를 제대로 받기 시작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이제 제대로 치료받으니까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꼭 나을 거야. 병실에서 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는 하나에게 걸어갔어요. 함께 손을 잡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어요. 검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피고인이 어머님 딸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은이 법정에 서겠죠. 저도 증인석에 서야 해요. 딸을 법정에 세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준수를 위해서, 서연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2달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그 사이 하나는 치료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2차를 끝냈고 의사는 경과가 좋다고 했죠. 서연은 집에서 하나를 돌보며 지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함께 가면서 손주와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넓은 법정이었어요. 방청석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어요. 저와 서연은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요. 교도관 2명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해진 피부. 2달 만에 본 지은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지은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지은이 입술을 움직였어요. 엄마. 소리는 안 났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전원 기립. 법정 직원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죠. 착석하십시오.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박지은에 대한 살인 및 횡령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오빠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피고인의 횡령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부터 회사법인 계좌에서 총 12억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어요. 아버지 병원비 명목이었지만 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절반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고인 박준수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2024년 4월 14일 저녁 피고인은 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두운 주차장. 지은이 손전등을 들고 준수의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모습. 30분 정도 차 밑에 있다가 나오는 모습. 주변을 살피며 급히 사라지는 모습. 저는 숨을 죽이고 봤어요. 지은이 정말로 준수 차를 건드렸구나. 다음 날인 4월 15일 피고인은 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오후 7시 23분. 피고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짓말로 고인을 유인했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에는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야근자도 없었고 급한 업무도 없었습니다. 회사 측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인은 그날 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참혹했어요. 정비소 확인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지은을 가리켰어요. 이 모든 게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인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정당한 수령인은 배우자 김서연 씨였으나 피고인은 배우자가 도망갔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고인이 남긴 증거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예상하고 USB에 녹음을 남겼습니다. USB가 증거물로 제시됐어요. 이 녹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은이를 조심해. 지은이가 날 죽이려 하는 것 같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제발 이 녹음을 들어주세요. 지은이를 조심하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상 검사 측 입증을 마치겠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지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여자 변호사였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5살 때 입양됐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는 피고인을 차별했습니다. 친아들인 박준수 씨만 편애하고 피고인은 소외시켰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회사도 재산도 모두 박준수 씨에게만 약속됐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지은을 보며 말했어요. 피고인은 평생 가족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로움과 분노가 이런 비극을 낳았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판사가 허락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오빠를 살해했습니다. 차를 조작하고 거짓말로 유인하고 보험금까지 가로챘습니다. 이건 충동적 범행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된 살인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검사 측 의견 인정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이정혜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았습니다. 검사가 다가왔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고인의 어머니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을 언제 입양하셨습니까? 28년 전입니다. 지은이가 5살 때요. 입양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부부가 둘째를 원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요. 그래서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친딸처럼? 아니, 친딸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없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인, 대답해 주십시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수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했고, 지은에게는 좋은 곳에 시집가라고만 했으니까요. 그게 피고인에게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을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은을 봤어요. 그래도 사람을 죽여선 안 됩니다. 오빠를, 가족을,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이 회사 돈을 훔친 것도 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준수가 남긴 녹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CCTV, 통화 기록, 정비소 확인서, 모두 지은이가 했다는 걸 가리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는 준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로서는 목소리가 막혔어요. 엄마로서는 지은이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어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습니다. 증인 김서연 씨, 나오십시오. 서연이 일어나 증인석으로 갔어요.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고인의 배우자이시죠? 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신우이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겉으로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하거나 남편 욕을 하거나 그럴 때 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하면서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지은이가 뭔가 이상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당신도 조심해라고요. 증인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동생이 오빠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서연이 지은을 봤어요. 지금은 남편 말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도 아십니까? 네. 제가 보험금 들고 도망갔다고 거짓말했죠.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고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면서 청소일,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딸의 병은요? 백혈병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국립암센터 무료 진료로 간신히 버텼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최후 진술하십시오.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한테, 새언니한테, 엄마한테,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지은이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이 주저앉았어요. 판사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기립하십시오. 지은이 일어섰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은 친오빠를 살해하고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살인죄 및 횡령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지은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교도관들이 지은을 일으켰어요. 엄마, 엄마. 지은이 저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25년이야. 25년. 하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서연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지은의 울부짖음이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저를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쏟아졌어요. 25년. 지은이는 2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제 딸이, 제가 키운 딸이.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서연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올바른 선택하신 거예요.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 저도 알아요. 어머님 마음. 서연이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에 앉아서 햇살 아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요. 응.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나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하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내가 많이 좋아졌대. 그래? 정말? 응. 다음 달에 퇴원할 수도 있대. 하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할머니 기뻐서 그래. 하나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요. 준수가 남긴 소중한 아이니까. 판결이 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저는 서연, 하나와 함께 준수의 묘소를 찾았어요. 아빠 보러 가는 거야?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서연이 대답했어요. 하나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쳤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완치 판정입니다. 잘 이겨냈어요. 그날 우리는 셋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어요. 준수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박준수. 저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어요. 준수야, 엄마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1년이 지났구나. 지은이 재판 끝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25년 받았어. 엄마가 진실을 말했어. 서연이 옆에서 절을 했어요.
하나도 작은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다 나았어. 할머니랑 엄마가 치료해줬어. 하나가 말했어요. 저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수야, 우리 하나 이제 건강해.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 그리고 서연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3년 동안 혼자서.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볼게. 내가 원했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준수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이 손에 닿았어요. 고마워, 아들아. USB 남겨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꽃잎을 주워 묘비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빠 예쁘지?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보러요. 서연과 하나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처음 보는 거지? 제가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셔. 오래오래. 병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여보, 나왔어. 서연이랑 하나도 데려왔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에 섰어요. 아버님, 며느리 서연이에요. 처음 인사드려요. 아니, 10년 만에 다시 뵙는 거네요. 서연이 절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하나가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언제 깨어나? 할아버지는 많이 아프셔서 한참 주무셔야 해. 제가 대답했어요. 여보, 준수 일 다 끝났어. 지은이는 25년 받았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서연이랑 하나 잘 돌볼게. 우리 가족 다시 만들어 볼게. 서연이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어머님, 괜찮아. 엄마 괜찮아. 우리는 한참을 병실에 있었습니다. 남편 곁에서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하나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풀어? 잠깐만, 하나야.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으니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하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 대단한데? 응, 나 화가 될래. 하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 너무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하나를 재우고 서연과 차를 마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좀 괜찮아. 지은 씨, 생각나세요? 생각나지. 내 딸인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아직은. 당연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잘하신 거예요. 진실을 선택하셨잖아요. 고마워, 서연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지은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한참을 편지를 들고 망설였어요.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은의 필체였어요. 엄마, 나 지은이야. 엄마한테 편지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쓰고 싶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매일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오빠를 죽인 것도, 새언니한테 누명 씌운 것도, 엄마를 배신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처음엔 엄마가 나를 차별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어. 하지만 아니야. 엄마는 날 사랑했어. 나도 알아. 내가 그걸 못 느낀 거지. 내가 욕심이 많았어. 돈, 회사, 재산. 그런 것만 보였어. 가족은 안 보였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 오빠는 안 돌아오고 25년은 너무 길어. 나 여기서 늙어갈 거야. 엄마 하나 잘 키워줘. 그리고 새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사랑해. 미안해. 지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못하겠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어요. 하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그림도 그리고 서연은 회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준수가 남긴 회사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셋이서 공원을 산책했어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낙엽을 주우며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엄마, 이거 봐. 예쁘다 하나야.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준수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사는 거, 그럴 거예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아버님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노는 걸 지켜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아픔을 안고, 하지만 희망도 함께, 준수가 남긴 가족과 함께.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 끝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